저는 산업협력단 연구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안정민이라고 합니다. 산업협력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를 교내에 공유하고 또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K-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학기에도 두 번째 순서로 한동국 교수님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한동국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고려대학교 정보보안공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애트리 정보보안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한국정보보호학회 암호연구회 회장과 한국정보보호학회 채널 분석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실 주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는 안전한가입니다. 네, 한동욱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학과 한동국 교수입니다. 마스크는 좀 벗고 이렇게 강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약간 이제 코 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는 상태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크게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제 제목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는 안전한 건데 이렇게 안전하면 이런 질문하진 않겠죠, 그죠?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왔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고요.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젊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월에 약간 무력함을 좀 느낍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들 석박사 이렇게 아직까지는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학생들하고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같이 놀아야 또 열심히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장 갈 때마다 같이 잘 놀고 또 학교 이제 운동장에서 같이 야구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요즘 체력이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일 거고요. 사실은 이제 암호라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대에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정보가 존재할 때 그 정보를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안전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드라마나 사극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주 옛날에서는 봉화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약속된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때도 당연히 이 가운데 있는 요 그림처럼 정상적인 봉화가 전달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봉화불을 피우면 정상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봉화의 패턴이 뭉개질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그런 신호를 보더라도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암호라는 것은 당연히 원하는 정보를 잘 감추고 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상대편은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우리가 많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해킹이라는 또는 해독이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창과 방패의 싸움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암호라는 것이 우리 민간에 많이 이렇게 화제되기 시작한 시점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재래식 이 암호 장치였다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이제 기계식 암호 장치라는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이 기술들이 많이 무기가 발전하듯이 암호 장치들도 많이 발전했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 이니그마라는 이 장치가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획기적으로 잘 사용했던 장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분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이니그마가 해독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실제 이제 앨런 튜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여했는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What you're getting here, the
top secret program at Bletchley, you're trying to break the German Enigma machine. What makes you think that? It's the greatest encryption device in history, and the Germans use it for all major communications. If the Allies broke Enigma, well, it's turned into a very short war indeed. Of course, that's what you're working on. The game was quite a simple one. Every single German message, every surprise attack, every going round, every imminent U-boat assault. They were all floating through the air. Radio signals that, well, any schoolboy with an alien kid could intercept. The trick was that they were encrypted. There were 159 million possible Enigma settings. What if Christopher doesn't have to search through all of the settings? What if he only has to search through ones that produce words we already know will be in the message? Repeated words, predictable words, exactly. Look, like this one. Over 600 hours, weather today is clear, rain in the evening, I'll get back. That's it. Exactly. Oh my God. What happened? Did it work? I need a new message. The latest intercept. Y. Y. I. I. Guidance check works. Outcome is directed to 53 degrees 24 minutes north and outcome 1 degree west. Turns out that's the only German you need to know to break Enigma. We helped the Allies to victories and nobody knew. Stalingrad, the Ardennes, the invasion of Normandy, all victories tha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intelligence that we supplied. These millions bleeding into the ground. Peace. 집중력이 엄청 아마도 이제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게 아마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뭐 집에 돌아가셔서 또 이렇게 못 따본 이렇게 뒤에 영상들은 또 앞에도 그렇고 이제 한번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옛날 보셨던 것들이 좀 이렇게 가물가물하실 텐데 아마도 이제 이 암호라는 것이 우리 민간에 사실은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때 만약에 앨런 튜닝이 이니그마를 해독하지 못했다면 사실 역사라는 건 가정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제가 이쪽을 연구하고 관련된 분야를 이렇게 한 20여 년 하면서도 깜짝깜짝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몸에서 이렇게 닭살이 돋을 정도로 긴장감 다시 가지게 되는데요.
요즘에 뭐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이버전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그 실물 전쟁 안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이제 전쟁에서 암호가 해독되면서 전쟁의 큰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 중에 하나를 이제 전쟁의 역사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은 이런 장치들을 이제 암호 박물관 정도에 가나 볼 수 있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벌써 1940년도 때 해독이 됐고요. 지금에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반 PC로도 당연히 해독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암호 비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암호들은 이렇게 이제 기계식 암호들을 이제 거의 쓰지는 않고요. 거의가 아니라 전혀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논리식 암호들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얘네들은 이 장치라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장치가 병행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논리만 제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도를 주고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 뭐 소프트웨어로 또는 하드웨어로 칩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존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야 될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회로 설계도만 주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지금 주어진 설계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세계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해독되지 않는 수준의 안전도를 이론적으로 검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들은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쓰고 있는 출입 카드가 있죠, 그죠? 학생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독된 사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학교로 따지면 뭐 출결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게 출입하는 출입 시스템의 단말 리더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수집된 정보로부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암호 키를 이렇게 개인 PC로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앨런 튜닝처럼 엄청난 계산 가능한 기계 장치가 필요 없이 개인 PC로도 암호 키를 이렇게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용자가 빌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제 신분 카드 출입증을 가지고 태깅을 하면 시스템에 그 사람의 정상적인 이제 아이디나 이런 이름들이 다 시스템에 로그기록가 남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의 그 신분증을 복제하고 싶습니다. 엉덩이에 신분증을 넣고 다녔고 그것을 우리가 무선 스니핑 장비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아이디 정보를 스니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단말에서 우리가 획득했던 암호키와 정상적인 사용자의 이제 아이디 정보를 화이트 카드에다가 그대로 덮어 씌워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신분증을 복제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그 카드에 들어가 있는 칩의 어떤 이제 타입이고요. 마이페어 클래식 카드에 이제 우리가 복제해서 그 사람의 복제된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를 대면 똑같이 정상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학생들 이제 이렇게 등교 하드 되려면 이제 자기 거 돼야 되는데 여기 한 10장이 있으면 뭐 거의 아바타죠, 그죠? 뭐 어디 가서도 뭐 그냥 쭉쭉쭉 자기네들끼리 대고 다닐 수 있어서 저한테 가끔 옵니다. 혹시 이렇게 교수님 뭐 이렇게 하나 한두 장 그래서 내가 랩에 와라 일단 와서 네가 구현해서 복제를 직접 하고 하면 다 가능하다. 안 옵니다 이제 애들이.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가 2000년 중반에 이제 요 관련된 영상을 보고 사실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출입카드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이제 R&D 과제를 좀 요청해서 그걸 저희가 수행했고 2014년도에 그걸 수행했고 이제 2015년도에 사실은 이제 주요 공공기관에 실제 동일한 유해 취약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언론사랑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취재 보도를 하게 된 영상입니다. 좀 보여주시면요.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출입할 때 카드를 쓰는 건물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 카드 출입증이 일부이면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 청사는 물론이고 호텔 룸도 뚫렸습니다. 현장 추적.
정의하는 기사입니다. 일반인의 출입 제한을 한 대기업의 본사 출입국이다. 카드 출입증을 내면 문이 열리는 자동 출입 시스템. 그런데 복제한 카드를 내자 문이 열립니다. 이번에 서울 시내 한 호텔. 복제한 카드키를 내자 객실 문이 열립니다. 호텔 측은 보안에 문제가 없다며 자신합니다. 출입 통제가 성공한 정부 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제 카드를 사용했더니 무사 통과합니다. 복제되고 있다는데 무슨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 출입증 카드는 저희 과학관 302호에서 저희가 이제 복제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암호를 해독할 수 있을 만큼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안테나라고 불리는 리더기를 카드에 대면 암호를 읽고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고 해독 프로그램이 즉시 암호를 알아냅니다. 이 암호 정보를 빈 카드에 입력해 복제하는데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안테나는 최대 20cm 거리까지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출입증이 들어있는 가방이나 주머니에 이 안테나를 대기만 해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허술한 카드지만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사용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적은 단가로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들이 계속 사용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주요 건물뿐 아니라 심지어 호텔 객실까지도 뚫리며 범죄 가능성은 물론 사생활 침해도 우려됩니다. 현장 추적 정현욱입니다. 네,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이제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더 민감한 기관들은 이제 언론에서 저희가 이제 보도 이렇게 엠바고해서 그거는 따로 관계기관에다가 다 전달을 했었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암호를 썼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마이페어 클래식 칩이라는 게 유럽에서 공급하는 암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칩 중에 하나인데 그게 출입 카드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그게 버전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뭐 스마트폰에도 여러 버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다양한 하드웨어적인 보안 기능이 다르듯이 이 칩의 제일 로 레벨의 암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칩은 아주 낮은 단가로 출입 통제 같은 데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 칩이 쓰이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이 해독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아주 이렇게 좋은 해독에 이그젠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주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민간 호텔에서도 아주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보여졌고요. 궁극적으로는 암호라는 단어가 쓰이고 실제 암호도 사용이 됐지만 안전하지 않은 우리 쉽게 말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 암호 중에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좋습니다라고 불렸던 그런 암호의 계열이 아닌 아주 낮은 단가에 쓸 수 있는 암호 계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겼던 사례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인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는 안전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건 약간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안전하지 않은 암호를 썼기 때문에 생긴 이슈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걸 아직도 쓰고 있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파트에 이렇게 카드키 대고 들어가시는 혹시 카드키 잊어먹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요 칩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쉽게 복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그 관리 주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겠다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런 보도가 아무리 나가도 계속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멈추지 않겠는가.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아마 컴퓨터 쓰는 친구들이나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선 키보드 마우스는 대부분 지금은 필수적으로 쓰시죠, 그죠? 유선을 아마 쓰는 일이 거의 드물 텐데요. 그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쓰면서 생기는 해킹 가능한 사례들이 실제 이제 해외 영상에서 한번 먼저 공개된 사례가 있어서 먼저 그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The Bastille research team has discovered
discovered a security flaw in some of the most ubiquitous devices in businesses today, the wireless keyboard and the wireless mouse. The mouse jack. This vulnerability affects most non-Bluetooth keyboards and mouse dongles on both PC. 원래 해커들은 이렇게 미인들이 많습니다. 네, 자기가 미인이라 생각하시면 이쪽 분야를 연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Full access to the victim's system. As hackers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in their targeting, MouseJack could be used to steal data or files from a remote machine. Here we illustrate how sensitive documents can be exfiltrated from a victim's computer. The insider can access files from 30 feet away and copy or delete files and programs as well. That Steele's research team has found that MouseJack 예, 뭐 뒤에 영상들은 이렇게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쓰는 환경에서 사실 이제 정상 사용자가 잠시 한눈을 팔거나 그 자리를 떴을 때 그 마우스 키보드에 그 무선 동글 키가 꽂혀 있는 그 PC는 언제든지 해커들한테 장악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연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도 이 영상을 보고 저희 랩에서도 실제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많이 쓰고 있고, 뭐 국내 사실은 이제 뭐 한참 이제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그때 이제 단계다 보니 이제 아까 했던 우리 신분증처럼 과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에 대한 안전성은 어떤 건가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또 국가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안전성을 검증했고요. 실제 이제 그게 동일하게 해킹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저희는 더 다이내믹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꾸려서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면 이 드론 밑에 여기에 붙어 있는 부분이 아까 요런 류의 이제 앱을 장착한 스마트폰과 RF 신호로 송신할 수 있는 송신 모듈이 장착된 이제 해킹 장치를 요 드론 밑에 제가 약간 조잡하지만 같이 좀 붙여서 우리가 해킹하고 싶은 특정 위치로 드론을 보내서 키보드와 마우스 동글이 꽂혀 있는 곳에 악성 코드를 심는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장소는 지금은 안 되고 예전에 이제 드론을 국민대에서 좀 날릴 수 있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뭐 이제 드론 제한 구역으로 공식적으로 드론을 못 날게 돼 있는데 과학관 앞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었고요. 저희 연구실의 3층 끝에 이렇게 있는데요. 3층 끝 연구실인데 여기에 키보드랑 키보드 마우스 동글이 꽂혀 있는 PC 쪽에 요 드론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그 해킹 프로그램으로 PC를 장악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안에 화면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실제로 그 타겟 PC에는 사람이 앉아 있지는 않고요. 근데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 화면에 여기 드론이 여기 떠 있고요. 여기는 전혀 사람이 지금 없고 PC를 켜놓은 상태로 갔는데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갑자기 커맨드 창들이 열리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이 되고 이건 지금 이제 아까 드론에서 우리가 RF 신호를 보내서 키보드에다가 원하는 신호를 주입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사이트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받게끔 이 파일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랜섬웨어가 될 수도 있고 PC를 우리가 완전히 포매팅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기능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미있게 학생 PC니까 포매팅을 하면 안 되니까 재미있게 메시지만 띄우고 돌아오는 거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실제 저희가 꽤 많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던 그 당시 쓰고 있었던 키보드랑 마우스에 이런 류의 취약점이 존재하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2018년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운동장 전체를 전시관처럼 해서 이렇게
학교의 주요 실적들을 소개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이 결과를 이제 그 당시 유지소 총장님께서 한번 전체 우리 저 외부 손님들이나 내부 분들한테 이제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만든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우리 촬영팀들이 우리 학교에 또 뭐 이렇게 영화 촬영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같이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학교를 배경으로 당시 좀 찍었었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비싼 드론으로, 요거는 이제 한 600~700만 원 정도 하는 실제 촬영용 드론이고요. 여기도 드론 뒤에 아까 눈썰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아까 저희가 드론 밑에 붙였던 것을 요 드론 뒤에다가 장착을 해서 요 뒤에 붙어 있는 요 조그만한 요 막대기 바 같은 게 핸드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RF 송신 모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PC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커맨드를 보낼 수 있는 부분들, 뭐 뒤로 조금 쭉 영상을 뒤로 쭉 한참 뒤로 빼주세요. 네, 더 비슷한 이제 부분들을 시연하는 거에 쭉 더 빼주시면, 네, 쭉 더 빼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긴 커맨드를 보내서 이제 해킹하는 과정들을 그때 시연을 했었고요. 쭉 더 빼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 띄우고 쭉 유효하게, 사실은 이때 그때 7호관에서 저희가 그때 전체 세레머니를 해서 7호관 중심으로 이런 영상 찍고 했는데, 이렇게 참 이렇게 저희가 찍은 영상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주 그냥 더 잘 만들어서 주로 이 영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찍은 영상은 버리고. 오늘은 그냥 여기 또 계신 우리 내부 분들이니까 같이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실제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를 혹시 사보시면요, 뒤에 스펙에 AES라는 단어가 있고요. AES로 패킷이 암호화되어진다라는 그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ES는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중에 제일 안전한 암호 중에 하나이고요. 미국에서 표준화되어진 암호이긴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 암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암호가 사용되어진 프로토콜, 실제 정상적인 키보드 글쎄는 암호가 돼서 잘 넘어갑니다. 근데 마우스는 여러분 알겠지만 마우스는 이벤트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위치 정보. 근데 마우스는 사실은 마우스 정보 자체를 암호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패킷 정보 중 마우스 패킷에 정상 신호를 실어서 동굴에 쏘았더니 동굴이 마우스 신호는 어차피 우리가 이 암호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로우 데이터로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런 동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악성 코드를 심어낼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도 이제 암호는 안전한 암호를 썼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암호가 사용되어지는 프로토콜 자체의 취약점이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인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는 안전한가에 또 뭐 사실은 좀 해당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암호들이 막 발전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또 증가해가는 이유는 계속 해독이 되어지기 때문이고요. 이 해독이 되어지면서 암호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저 같은 전공자들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해커들이 있어야 막는 사람들의 의미가 더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제가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퀴즈를 가끔 내긴 하는데 잘 못 맞춥니다. 제가 했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암호를 말할 때는 암호는 우리가 기계를 보여드리고 이게 암호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안 해요. 현대 암호는 대부분 논리로 설계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수학적인 안전성 분석 논리들의 이 암호가 안전하게끔, 그리고 컴퓨팅 파워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 컴퓨팅 파워에 맞는 우리가 몇 년간 안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암호키의 비도를 증가시켜가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들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부분에 큰 변곡점이 생긴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어졌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1999년도에 사실 이제 우리 암호 학회에서는 크립토라는 이 학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매년 8월 중순에 이제 그 산타바바라 대학에서 매년 일주일간 열리는데요. 그때 이제 이 폴 코초라는 그 당시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이런 류의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사실은 이제 그때 요걸 한참 나이 들었을 때고요. 저처럼 한 젊을 때 아주 그냥 뭐 아주 미남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본인이 자그마한 이런 장치를 가지고 그 당시 쓰고 있었던 RSA나 데스라는 암호가 해독되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스는 미국 이제 국방부에서 쓰던 암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전도에 대한 검증은 되어졌던 거고, RSA는 1978년도에 만들어져서 현재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암호거든요. 30년 이상. 근데 그게 해독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근데 실제 그 당시 암호학계에서는 약간은 사기처럼 이게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죠. 엄청난 스트롱한 가정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 친구가 했던 컨셉은 뭐냐면, 암호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암호는 기계식 암호가 아니고 논리 암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서 동작하느냐가 중요하고, 걔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핸드폰을 지금 갖고 다니면서 제일 걱정하시듯이 배터리가 없으면 동작을 하지 않잖아요. 모든 기계는. 암호가 동작할 때 동일하게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공급되어지는 전력의 정보가 내가 사용하는 다양한 그 암호들의 암호 키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하고 나서 실제 실험적으로 특정 디바이스에 사용된 암호가 그 녀석이 동작하면서 소모했던 전력 정보를 이용해 암호 키가 해독되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암호학자들이 증명한 거는 실제 이런 전력들을 사용하는 것의 가정은 사실은 전혀 그 당시만 해도 공격자 모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뭐 1000만 대, 100만 대를 병렬화해서 전수조사 또는 수학적인 암호 해독 기법을 적용했을 때 얘가 해독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류의 공격 또는 분석 논리를 가지고 적용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건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네가 사용하는 전력을 보니까 네가 어떤 류의 암호를 어떤 키를 사용해서 쓰는지 나는 알 것 같아 라는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컨셉의 암호 해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없이 많은 스마트 기기에는 IoT가 더 많은 류의 기기들을 우리한테 공급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쓰이는 기계들은 다 전원을 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보안 등급이 높은 녀석일수록 암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상들은 모두 다 이 공격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이런 공격은 두 가지로 나눠져서 봐요. 수동적으로 넌 인베이시브 어택처럼 소모되는 전력이나 전자파 정보만 취합해서 암호를 해독하는 공격이 제가 말씀드린 이쪽 공격의 타입이고요. 해독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이제 학생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류의 디바이스의 칩 이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뭐 801이나 AVR이나 ARM이나 이런 MSP는 대부분의 MCU 칩들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칩 계열이고요. 이런 것들에다가 구현해서 뭔가 뭐 여러분이 많이 쓰는 아두이노 칩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이런 뭐 AVR이나 801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에 암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암호의 족족이 남습니다. 이건 실제 그 암호가 사용할 때 쓴 전력 정보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계측한 정보고요. 이 정보들을 보다 보면 이 안에 이런 패턴들, 키가 생성되어지고 암호화되어진다는 것들을 전력 정보 안에서만도 러프하게라도 판단할 수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을 다량 모아서 통계 분석을 하면 암호 키가 해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암호를 만들 때에는 전혀 이런 류의 정보가 공격자한테 활용이 되어질 거라는 가정을 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현대 암호는 이런 류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지면 다 해독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똑같은 암호가 동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소모 전력들이라는 게 좀 상이하게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성인분들은 1년에, 2년에 한두 번씩은 건강검진 받잖아요. 오장육부가 같고 뼈가 다 같은데 사진 찍고 검사하면 다 다르죠, 그죠? 당뇨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암호 논리를 집어넣어도 그 녀석이 동작하는 칩에 따라서 전력을 소모하는 패턴이 다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류의 이런 전력 정보들 안에 각 칩에서 사용된 암호의 암호키 해독의 유불리가 좀 결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해독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실제 해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뭐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믿으니까 뭐 우리 학생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여기 아두이노 보드 2개가 있고요. 여기서는 암호화 장치, 여기는 복구화 장치를 쓸 거고, 둘 다 AS가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 공유되는 키가 있는데요. 여기서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전달하면 여기서는 복호화할 때 여기 선이 좀 더 많죠. 이 선들은 우리가 전력을 계측할 수 있도록 이 장치에서 태핑을 한 거고요. 실제 여기서 복호하는 과정에 소모되는 전력을 오실로스코프로 계측해서 이 소모된 전력들을 이용해 양쪽만 알고 있는 암호키를 해독하는 과정을 이제 시연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조금 기술적이어서 이제 러프하게만 좀 보여드리는 거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암호문을 전달해서 복호화를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암호키를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암호키를 양쪽에 쉐어링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암호화. 그럼 끝나면 바로 전달하면 바로 복호화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복호화 과정에서 동작하는 모든 시간대를 전력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복호화 과정에서 수집된 전력들을 우리가 이런 장치에서 이렇게 다 데이터로 모아놓고요. 이 모아진 전력 정보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게 실시간 그대로 영상을 찍은 거고요. 바로 암호키가 해독이 이렇게 됩니다. 아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이상 안전할 수 있는 암호라고 말을 했는데, 전력 정보만 수집할 수 있으면 1분 내에 우리가 그 장치에 들어가 있는 암호키를 해독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으로 이것들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 요걸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디바이스에 이렇게 해독된 사례가 있느냐?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긴 한데, 2008년도 이제 국감 때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이 뭘 발표하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금융 IC카드 부채를 분석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라는 국감 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엄청 힘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이때 애들이 있었고요. 이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그거 이제 계속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요청하면 그거 이제 응대하느라고 집에도 못 가고 국감 한 달 내내 여기 매달려 있어서 그분 성함은 내가 아직도 안 까먹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합을 떼어가지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실제 복제가 되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닌데, 이걸 이제 국감 때 터뜨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정부통신부라든지 이거를 관리하는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금융결제원이나 금융감독원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협의를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워낙 이제 쇼를 좋아하니까 갑자기 툭 터뜨려가지고, 사실 그분 덕에 좋은 거는 금융결제원이 2009년부터 이와 관련된 시험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생깁니다. 그전에는 약간 자율성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각각 은행들이 이 카드를 만들어서 발급할 때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은행들이 알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국감 때 터져버리니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법으로 이 관련된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금융 IC 카드의 관련 안전성에 대한 그 시험 검증을 금융결제원에 내리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제도화를 시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ATM기에 가서 카드 꽂고 인출하고 뭐 계좌 이체하잖아요. 사실 그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관심도 없죠. 그죠? 돈이 많으시니까. 해킹 좀 당해도 뭐 괜찮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카드마다 은행이 여러분 개개인한테 여러분을 알 필요도 없는 128비트 각 개인마다 한 명씩 할당된 개인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계좌의 비밀번호 4자리 말고요. 그 개인키는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는 순간 그 안에 시드란 암호가 이 개인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합니다. 왜냐하면 패스워드가 은행으로 넘어가야만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그 계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은행 거래를 승인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요. 여러분 패스워드를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은행 서버로 넘겨놓는 순간 모든 해커들은 중간에 이 와이어링 되어 있는 이 과정에서의 통신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좌 정보의 비밀번호를 다 해킹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킹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카드 아래에 있는 은행이 여러분을 발급한 이 키로 시드라는 암호를 이용해 여러분의 어카운트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전달하고요. 그게 서버에서 다시 복호화해서 패스워드가 맞으면 은행 거래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복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키, 여러분의 카드에 들어가 있고 은행 서버에만 이 키를 알면 여러분의 카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전력 정보만 수집하면 저희가 복제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또 저희 랩에서
실제 특정 발급받은 카드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금융 결정을 하고 이거는 협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공익적으로 취약성 검증을 좀 해드리는데요. 실제 아까 이런 암호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렇게 보면 암호의 특정 패턴이 나오고요. 키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2016년도에 마스터키까지 복제 가능한 키가 도출되어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 키가 도출되면 그 카드를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카드가 수백 장, 수천 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물론 이제 돈이 많은 카드여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복글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강력한 공격은 이제 아까처럼 수동적으로 수집해서 모아진 정보, 전력이나 전자파 정보만 가지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공격적으로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공격 논리도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학생이 잘못했을 때 자백을 시킬 때 처음에 말로 하잖아요. 불어. 안 때릴게 불어봐. 괜찮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발로 한 대 툭툭 차보죠. 그죠? 이렇게 살짝 손을 어깨에 얹어주죠. 그죠? 그것처럼 암호를 해독하는 관점에서도 수동적으로 소모되는 전력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키를 해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도 해독이 안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암호 장치에다가 오동작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가합니다. 보통 오류를 주입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약간 비상식적이죠? 오류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암호 해독적 관점에서 의도된 오류를 넣을 수 있으면 그 의도된 오류가 나온 정보들을 이용해서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난 공격 기술인데요. 실제로 얘가 이제 우리가 암호를 직접 해독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기타 등등의 지문 가지고 인증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쓰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리콘으로 지문을 떠서 여러분들이 그 실리콘 가지고 대서 이제 지문 인증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런 류의 지문 인증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특정 이벤트 오류를 넣을 수 있으면 아주 잘못된 지문 정보 가지고도 정상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면요. 네, 동영상 아니, 그 위에 있습니다. 예, 거기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요 장치는 이제 이렇게 공격 장치가 조금 고가형 이게 오류 주입 장치를 써야 되고요. 우리 국민대학교 그래도 우리 산학협동단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장치를 저희가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됐고요. 요 공격을 하기 위한 요 장치 하나의 가격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차에 한 10배 이상 가격 정도 되는 아주 그냥 이거 만사고 차를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문인식 키트 아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사용자가 여기 지문인식 키트에 자신의 지문을 먼저 등록, 다 똑같죠, 그죠? 먼저 자기의 지문을 먼저 등록해야 사용하는 거니까 지문을 먼저 등록을 하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해서 3억짜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 게. 그래서 지문 등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문을 갖다 대면, 여기에 저희가 녹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프로토콜을 설계를 이제 했습니다. 이 데모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틀리면 빨간색, 맞으면 이제 녹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용자가 등록한 거에 자게 되니까 녹색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친구가 와서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게 요거는 지문 이제 등록하는 시스템이었고요. 이제 우리가 해독 시스템 쪽으로 이 사람이 처음에 이 되면 빨간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지문을 이렇게 빨간색이고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오류를 주입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합니다. 창이 뜨고요, 특정 파라미터를 집어넣고요. 우리가 요 지문 인식 시스템에 정상 비교를 하지 못하게끔 오류를 때려서 그 과정에 이 사람이 지문을 대면 색깔이 바뀌어야죠. 예, 바뀔 거예요.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뜻은 가짜 지문이었죠. 그죠? 아까 그 사람이 지문이 아닌데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지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정상 사용자의 그런 바이오 정보를 템플릿으로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되는 정보 사이에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일정 스레스홀드 이상이 되면 이제 맞다라는 플래그 값을 주고요. 그 일정 스레스홀드 값 못 넘어가면 틀리다는 이제 그 플래그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과정이냐면 맞냐 틀리냐는 비교 과정이 있거든요. if and else라는 어떤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오류를 때린 건 언제냐면 if를 못하게끔 합니다. 즉 비교를 못하게끔 합니다. 오류를 때려서.
그럼 비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if 맞으면 다음 커멘트를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if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건너뛰면 그냥 맞다라고 하는 것에 그 다음 커맨드를 수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짜 지문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아무 지문이나 갖다 대고 정상적인 비교 구문의 타이밍에 오류를 때릴 수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인증을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집에 갈 때마다 핸드폰에 누가 지문 못 되게끔 또 내 카드가 잘 있는지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정말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도 버거운데 최근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모습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신 이야기일 거고요. 이제 양자라는 단어가 많이 배웠죠. 그죠? SK텔레콤이 뭐 김연아 됐고 나와서 막 선전하면서도 막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떨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 컴퓨터로 계산 가능한 아주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모든 암호들은 해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류의 암호들은 그냥 더 이상 쓸 수 없는 시점이 됩니다. 그럼 언제 이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IBM이나 구글들에서 지금 공개하기로는 2030년 이전, 지금으로서 한 7, 8년 뭐 길게 해봐야 10년 안쪽에 충분히 계산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고민해서 쓰고 있는 모든 암호는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기껏 해봐야. 지금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벌써 전 세계에서 이 녀석이 존재할 거라는 가정하에 이런 류의 해독 알고리즘에도 안전한 새로운 암호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NIST는 이제 표준화 기구인데요. NIST를 기준으로 양자 컴퓨터의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는 암호에 대한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아마 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체계 자체가 아주 새로운 이제 세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기존에 우리가 쓰던 암호들에 대한 해독들을 위주로 저희 연구실이나 저희 학교에서 강점을 가지고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새로운 암호가 나올 거고 양자 시대라고 불리는 것들로 넘어갈 건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역할들로 다시 새로운 그 시대에 우리의 역할들을 찾아갈 거냐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처음에 슬라이드의 제일 위에를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 저도 이제 한번 고민하면서 가졌던 게 사실은 모든 미래에 대한 고민은 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왔던 과정의 이야기를 보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래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모든 암호들은 앞으로 면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쓰일 수는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알고리즘들로 인해서 더 이상 기존의 전통적인 암호가 아닌 양자 내성으로 불리는 암호들이 만들어져서 사용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잘했던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밥벌이가 끊기는 상황이 잘못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또 서바이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제가 하는 영역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양자 내성은 아니지만 양자 내성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아까 말했던 전력이나 전자파를 기반해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 암호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취약성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양자 내성 암호든 그렇지 않든 전혀 컨디션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즉 양자 내성 암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녀석의 동작을 하려면 전통적인 우리가 쓰는 컴퓨터 동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양자 내성 암호가 양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 기존의 암호 체계를 해독을 하는 거고 양자 내성 암호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써야 됩니까? 또 전력을 써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로부터 그 암호에 있는 암호의 암호키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암호가 10종이었다면 이게 이쪽으로 오면서 남들이 안 했던 새로운 암호들, 사실 말하면 이제
완전히 블루 오션인 거죠. 뭐 전혀 어느 누구도 건드려도 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건드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 하던 것도 해야 되니까 되게 머리는 또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정말 우리 학교가 이걸 잘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 저희가 해왔던 뭐 나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런 이제 해독 경진대가 이런 있거든요. 해독 경진대에서 실적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2016년도에 이렇게 한 2개월 정도 암호 해독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었고요. 전체 한 14개 나라 53팀에서 저희가 3등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요거는 이제 그 유지닉스라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뭐 탑클래스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주최하는 핵색이라는 하드웨어 그 SoC 칩에 들어가는 설계도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암호키를 해독하는 챌린지인데요. 그때도 저희가 시카다라는 S라는 이름으로 3등을 했고요. 밑에 보면 가장 재미난 버그를 찾았다라고 저희한테는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줬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 3등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다시 또 참여해서 이렇게 한 등수 정도는 올렸습니다. 2등 저희가 했고요. 학생들이 이게 매년 안 나가는 이유가 한 번 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쉬었다가 또 이제 나가야 돼서 내년보다 내후년 정도에 한 번 더 다시 또 준비해서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1등으로도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국민대 온 지가 2009년도부터니까 좀 됐고, 첫 졸업생이 이제 2011년도부터 석사가 나왔고요. 보니까 총 25명이고, 이번 학기에 저희가 석사가 또 5명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이 전체가 되는 것 같고요. 대부분 졸업해서 나간 데가 조금 이제 일반적인 기업은 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암호 해독이라는 것들은 이제 공공기관 또는 이제 주로 국방이나 뭐 여기서는 이제 공공기관이라 불렸다 써 있는 곳은 이제 여러분이 뭐 상상하지는 딱 그런 곳에 가서 특정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또 대부분 평가기관에 많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기관에서 그런 것들의 안전성, 취약성들을 검증하는 업무들을 이 친구들이 또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든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런 이제 국가 R&D 연구소에 가서도 관련 연구들을 계속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작년 올해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아주 열심히 해서 수상한 거 한번 정리 좀 해봐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많은 수상을 잘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국민대학교에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실제 이제 올해 저희가 좀 이렇게 뭐 사실 학교에서는 저희가 소개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국민대학교가 처음으로 암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P4라는 암호고요. 사실 이게 제가 한 5년 전에 IITP에서 국가 R&D 사업으로 총 8년짜리 이 암호를 만드는 과제를 소주해서 이제 처음 시작해서 4년 만에 P4라는 암호를 국내에서 만들고 우리 이제 그 국민대 교수님들하고 이제 뭐 타 대학 교수님들 같이 협력해서 국민대가 주체가 돼서 만들었고요. TTA 표준으로 이 암호가 올해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양한 국방이나 기타 주요 이렇게 이 보안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이 암호가 쓰일 수 있게끔 또 국민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암호가 쓰일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사실 이제 올해 제가 작년부터 제일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뭐 최근 1, 2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대부분 그 전에는 무기를 수입하고 사용하는 그런 수요 국가에서 이제는 무기를 제3국가들에다가 수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그런 기술 경쟁력이 갖춰진 나라고요. 근데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자산, 기술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는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벌써 수십 년 또 뭐 수천억, 경우에 따른 수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카피되어져서 아무리 우방 국가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들이 가져가기에는 못하게끔 기술을 보호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방사청에서 무기체계 기술 보호 기법이라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모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무기는 관련된 모든 우리 IPR에 불리는 지적 재산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수출 무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방사청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8개월, 4년 동안 한 거의 500억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관련된 온천 기술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에 사업이 이제 발주가 되어졌고요. 저희 국민대학교가 다행히도 이 빨간색 두 파트에 저희가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해독들, 전력이나 전자파 정보 이런 것들을 해독하려고 시도할 때 더 이상 우리 무기 체계에는 그런 류의 해독이 되어지지 않는 안전한 무기를 만드는 것에 저희 국민대 기술이 들어갈 거다라고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할 일은 점점 많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좋은 이런 IT 기술들 하에 또 무기까지 수출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 저희가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많은 제품이 나올수록 저희 기술들은, 국민대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더 많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넓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